쨍그랑. 서지안, 너 지금 무슨 짓을 한 건지 알아? 조상님 제사상이야. 네가 감히 이 집 제사상을. 그 소리가 터진 순간 거실에 있던 16명이 동시에 숨을 멈췄습니다. 도자기 접시가 하얀 대리석 바닥에 부딪혀 산산이 부서졌고 그 뒤를 따라 노릇하게 구워진 전과 대추, 밤, 배, 그리고 정성껏 빚어 올린 만두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위에서 내려다보듯 바라봤습니다. 이상하게도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부터 만두를 빚으며 떨리던 그 손이 제사상을 뒤엎는 순간만큼은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죠. 제가 서 있는 곳은 정가만두 종가의 거실이었습니다. 70년 전통 만두 명가 고 정태강 회장이 평생을 일군 그 집안의 제삿날이었고 바닥에 흩어진 음식들은 오늘 새벽부터 제가 혼자 만들어낸 것들이었습니다. 손목이 끊어질 것 같아도 멈추지 않았고 손가락 끝이 빨갛게 부어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이 집에서 제가 살아온 방식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 상을 엎었습니다.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린 건 시어머니 오정숙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저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서지안,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건지 알아? 조상님 제사상이야. 내가 감히 이 집 제사상을. 저는 천천히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을 마주친 순간 오정숙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평소와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늘 고개를 숙이고 죄송합니다. 어머니, 그 말부터 꺼내던 며느리가 거기 없었습니다. 오늘의 저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다고 나중에 형님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는 그 말이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날의 저는 진짜로 다른 사람이었으니까요. 7년을 눌려 살던 사람이 아니라 처음부터 이 자리에 있었어야 했던 사람으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거실 한쪽에서 큰형님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막내야 제정신이니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제사상은 왜 엎어? 친척들 다 보는 앞에서 이게 무슨 꼴이야? 그 목소리가 거실에 쩌렁쩌렁 울렸고 둘째 형님은 입을 틀어막은 채 저거 제사 음식 다 망가졌어요 하고 속삭였습니다. 저는 그 목소리들을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그래, 망가졌죠. 오늘 처음 망가진 게 아니라 훨씬 오래전부터 이미 망가져 있었던 것들이 드디어 눈에 보이게 된 것뿐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낮았지만 이상하리만치 또렷한 목소리였습니다. 네, 망가졌죠. 제가 왜 이러겠어요? 오죽하면 이러겠어요? 다들 구경만 하셨죠? 짧은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개를 들어 말했습니다. 망가진 건 제사상만이 아니에요. 거실 공기가 서서히 싸늘해졌습니다. 남편 정민호가 다급히 다가왔습니다. 지안아, 일단 진정해. 사람들 다 보고 있어. 무슨 일인지 나중에 얘기하자 라고 했습니다. 저는 남편 쪽으로 천천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나중에요? 그 한마디에 민호의 입이 굳어버렸습니다. 나중에 말해서 달라진 적 있었어요? 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웃음이라기보다 오래된 체념이 마지막으로 부서지는 소리 같았습니다. 내가 새벽 3시부터 혼자 만두를 빚고 전을 부치고 탕을 끓이고 손목이 끊어질 것 같아도 부엌 바닥에 서 있었을 때도 당신은 늘 나중에 말하자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민호는 내 이름을 불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끊었습니다. 당신한테 지금 말하라는 거 아니에요. 입 닥치고 있어요. 당신은 나에게 항상 참으라고 했죠? 친척들 입에서 비명이 터졌습니다. 어머나 미쳤어. 제사상을 저거 미쳤네. 그 목소리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거칠게 오르내렸습니다. 울고 싶었던 것도 아니었고 소리치고 싶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제는 더 참을 수 없다는 것, 그 한 가지만이 온몸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참다가 마침내 더는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의 얼굴이 있다면 아마 그날 제 얼굴이 그랬을 겁니다. 바닥에 흩어진 만두를 내려다봤습니다. 터진 만두소가 하얀 김을 잃은 채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새벽 3시부터 빚기 시작해서 4시간을 꼬박 매달린 만두들이었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제 입꼬리가 차갑게 비틀렸습니다. 망가진 건 제 사상만이 아니었으니까요. 새벽 3시였습니다. 온 집안이 깊은 잠에 잠겨 있는 그 시각, 저는 주방 바닥에 앉아 만두를 빚고 있었습니다. 후드 불빛 하나만 켜진 주방에서 도마 소리와 김 오르는 냄비 소리, 그리고 만두피를 접는 손끝의 사각거림이 새벽 공기를 가르고 있었죠. 정가만두 종가의 막내 며느리로 들어온 지 7년째였습니다. 식탁 위에는 이미 빚어놓은 만두가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작은 것 큰 것 국물용 찜용 제사용까지 그 수가 벌써 300개를 넘고 있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빨갛게 부어오를 때까지도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정가만두 종가의 제삿날이었고 그 준비를 혼자 떠하는 건 늘 저였으니까요. 만두를 빚고 육수를 끓이고 탕국 재료를 손질하고 전 부칠 고기를 두드려 재우고 도라지 고사리를 불리고 밤을 깎고 배를 닦고 대추를 고르기까지 해야 할 일이 끝도 없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도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추면 아무도 대신 해주지 않는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펜트하우스 거실과 주방. 아침 8시가 되니 친척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거실에는 형님들, 사촌들, 친척 어른들까지 편안하게 자리를 잡았고 웃음소리와 이야기 소리가 오전 내내 집안에 가득했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음식을 나르고 접시를 닦고 상을 차렸습니다. 그 사이 시어머니 오정숙이 거실 한가운데 앉아 친척들을 맞이하며 말했습니다. 능력 없는 며느리는 몸으로 때우는 거야. 우리 막내는 그나마 손이 부지런하니까 쓸만하지. 능력은 없지만 부지런하기라도 해야지. 친척들 사이에서 웃음이 흘렀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그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7년이었습니다. 7년 동안 들어온 말들이 전부 저 틀 안에 있었습니다. 능력 없는 며느리, 몸으로 때우는 거야. 그 말에 처음엔 밤새 울기도 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울지도 않게 되었죠. 대신 마음 한쪽이 조금씩, 아주 조금씩 식어갔습니다. 둘째 형님이 주방 입구에 기대어 서서 저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형수, 만두나 잘 빚어. 너 같은 건 그거라도 해야지.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농담처럼 던지는 말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이 무엇인지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너는 그것밖에 못한다. 그게 전부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만두피를 집었습니다. 손끝이 익숙하게 속을 채우고 가장자리를 접어 올렸습니다. 툭툭툭. 주름이 일정한 각도로 살아날 때마다 이상하게 마음 한쪽이 고요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손놀림만큼은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았으니까요. 남편 정민호가 주방 문 앞에 잠깐 멈춰 섰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뭔가 말하려다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거실에서 친척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호도 곧 그쪽에 섞여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서운하지도 않았습니다. 7년 동안 늘 그랬으니까요. 뭔가 말하려다 멈추고, 뭔가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나중에 얘기하자고 하고, 결국 나중은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만두 앞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사상이 완성되었습니다. 새벽부터 제가 혼자 만든 음식들이 하나둘 상 위로 올라갔습니다. 삼색나물, 동태전, 육전, 산적, 탕국, 그리고 찐판에서 막 꺼낸 만두들까지 정갈하게 놓인 상이 거실 한가운데를 가득 채웠습니다. 친척들이 감탄하듯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오정숙이 둘째 며느리 수아가 들고 온 한우 접시를 들어 상 한가운데 놓인 만두 접시를 옆으로 밀어냈습니다. 만두는 상의 중앙에서 조금 비껴난 자리로 옮겨졌습니다. 큰 며느리가 준비한 한우가 제일 낫네. 역시 귀한 건 귀한 자리에 둬야지. 친척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상 옆에 선 채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정가만두는 만두가 얼굴이다. 제사상 가운데에 만두가 있어야 집안이 산다. 생전 정태강 회장이 수없이 하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집안의 얼굴은 비싼 한우에 밀려 가장자리로 옮겨져 있었습니다. 마치 지금의 저처럼. 잠깐 주방으로 들어와 싱크대 앞에 섰습니다. 손목 보호대를 살짝 걷어내자 안쪽 피부가 벌겋게 쓸려 있었습니다. 새벽 3시부터 쉬지 않고 서 있었으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갔습니다. 차가운 물이 손끝 통증을 잠시 덮어줬습니다. 잠깐 눈을 감으니 어지러웠습니다. 기름 냄새와 열기와 오랫동안 서 있는 통증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쉬지 않았습니다. 아직 제사가 남아 있었으니까요. 그때 이상하게도 손목을 보다가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이 손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이 만두주름을 알고 있던 이 손. 누가 가르쳐 준 적도 없는데 처음부터 자연스러웠던 그 손놀림. 저는 왜 그런지 한 번도 제대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손재주가 좋은 거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그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제사가 시작되기 직전이었습니다. 친척들이 제사상 앞에 자리를 잡는 동안 시어머니 오정숙이 갑자기 저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친척들이 모두 보는 앞이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애도 못 낳는 며느리가 제사상이나 차리는 거지. 그게 내 복이야. 감사한 줄 알아. 거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찻잔을 내려놓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 아프지 않았습니다. 아픔을 느끼는 자리가 이미 다 닳아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 대신 마음 깊은 곳에서 아주 오래 눌려있던 무언가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7년이었습니다. 7년 동안 참아온 것들이 그 한마디에 전부 한자리로 모여들었습니다. 저는 앞치마 주머니 안쪽을 손으로 만졌습니다. 오래된 갈색 봉투가 거기 있었습니다. 오늘이구나. 저는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오늘이구나.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친척들이 의아한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제사상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흐트러진 머리카락이 뺨에 달라붙어 있었고 손목 보호대 자국이 선명했지만 그 순간 저는 그런 것들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제사상 앞에 서서 두 손으로 상을 붙잡았습니다. 쾅! 쨍그랑! 제사상이 뒤집혔습니다. 노릇하게 구워진 전과 대추밤배, 그리고 새벽부터 혼자 빚은 만두들이 하얀 대리석 바닥 위로 사방에 흩어졌습니다. 친척들 입에서 비명이 터졌습니다. 어머나 미쳤어. 제사상 아니야 저거. 시어머니 오정숙이 떨리는 손으로 저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서지안,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조상님 제사상이야. 저는 시어머니를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울고 있는 것도 아니었고 소리치며 날뛰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섰습니다.
참다가 참다가 더는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의 얼굴로 남편 민호가 다급히 다가왔습니다. 지안아, 일단 진정해. 사람들 다 보고 있어. 무슨 일인지 나중에 얘기하자. 저는 남편 쪽으로 천천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나중에요? 나중에 말해서 달라진 적 있었어요? 민호의 입이 굳어버렸습니다. 저는 바닥에 흩어진 만두를 잠시 내려다봤습니다. 식어가는 만두소 위로 하얀 김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새벽 3시부터 혼자 빚은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며 피식 웃었습니다. 그리고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이제 이 집 며느리 안 합니다. 거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앞치마 주머니에서 갈색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 모서리는 여러 번 손이 닿은 것처럼 달아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오정숙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아주 미세한 변화였지만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역시 아시네요. 이게 뭔지. 오정숙은 입술을 달싹였지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봉투를 손에 쥔 채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늘은 제사날이 아니에요, 어머니. 그리고 잠시 숨을 고른 뒤 말했습니다. 이 집이 20년 동안 숨겨온 진실이 오늘 제자리로 돌아오는 날이에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거실에는 뒤집힌 제사상과 식어가는 만두와 제 말을 소화하지 못한 사람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봉투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는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오정숙만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7년 전 봄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이 집 문턱을 넘던 그날 성수동 골목 끝에 서서 저는 한참 동안 간판을 올려다봤습니다. 정가만두. 붉은 글씨로 쓰인 그 네 글자가 오래된 건물벽에 붙어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70년 전통, 전국 42개 지점, 자산 300억이 넘는 만두 명가. 하지만 저는 그날 그 숫자들에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상하리만큼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처음 보는 간판인데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것 같았죠. 민호 씨가 앞서 걸어 들어가면서 이쪽이야 라고 손짓했습니다. 저는 그 뒤를 따라 걸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순간 실내에서 만두 반죽 냄새와 참기름 향이 함께 밀려왔습니다. 그 냄새를 맡는 순간 이상하게 눈이 시큰해졌습니다. 왜인지는 몰랐습니다. 그냥 그랬습니다. 시어머니 오정숙이 소파에 앉아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차를 한 모금 마시더니 잔을 내려놓고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우리 집 가업놀이는 여자 아니겠지? 첫 인사도 아니었습니다. 처음 건넨 말이 그거였습니다. 저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흘이 지나지 않아 저는 이 집이 단순한 집안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정가만두는 그냥 만두집이 아니었습니다. 창업자 정태강 회장이 70년 전 성수동 골목 끝 작은 가게에서 시작한 이 만두집은 지금 프랜차이즈 40개가 넘는 브랜드가 되어 있었고 본점 주방에는 아직도 그분이 직접 쓰던 나무 도마와 반죽 틀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오정숙은 그것들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집 만두는 대충 배워서 따라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회장님 손에서만 나오는 비법이 있거든. 그건 이 집 사람이 아니면 평생 몰라.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나무 도마를 바라봤습니다. 반죽이 스며들어 까맣게 변한 그 도마 위에 손을 살짝 올렸습니다. 이상하게 익숙한 느낌이었습니다. 나무결의 감촉이, 도마의 무게가, 손끝으로 전해지는 그 온도가 전부 낯설지 않았습니다. 저는 손을 거두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였죠. 시집 온 지 석 달이 지나 처음으로 큰 제사를 치렀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에게 만두를 맡겼습니다. 시험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못할 테니 망신이나 좀 당해봐라. 그런 눈빛이었죠. 저는 주방에 들어가 밀가루를 꺼냈습니다. 반죽을 치대고 피를 밀고 속을 채워 주름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손이 알고 있었습니다. 반죽의 수분 비율, 피의 두께, 속을 채우는 양, 주름을 접는 각도까지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처음부터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몸에 새겨진 것처럼요. 찐판이 올라오고 만두가 완성되었을 때였습니다. 큰아버지 되는 친척 어른이 만두 하나를 집어 드시더니 잠시 눈을 가늘게 뜨셨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갸웃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손맛이랑 똑같네. 거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오정숙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앞치마로 손을 닦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가슴 안쪽에서 이상하게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손맛이랑 똑같다는 그 말이 오래도록 귀에 남았습니다. 왜 그 말이 그렇게 마음에 걸렸는지. 늦가을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안방 정리를 부탁하면서 오래된 짐들을 창고에서 꺼내 분류해 달라고 했습니다. 먼지가 쌓인 상자들을 하나씩 열다가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낡은 봉투 하나가 나왔습니다. 안에는 흑백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젊은 남자와 젊은 여자가 작은 만두가게 앞에 나란히 서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남자는 웃고 있었고 여자는 수줍게 고개를 살짝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여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숨이 멈췄습니다. 엄마였습니다. 분명히 엄마였습니다. 훨씬 젊고 훨씬 가벼운 얼굴이었지만 그 미소가, 그 눈이, 그 고개를 기울이는 버릇이 제가 기억하는 엄마와 똑같았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사진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진 속 남자의 얼굴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어디서 본 얼굴이었습니다. 이 집 거실 액자 안에서 본점 입구. 사진 속에서 친척 어른들이 늘 입에 올리는 그 이름과 함께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정태강 회장이었습니다. 사진을 들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기억을 천천히 꺼냈습니다. 엄마는 제가 어릴 때부터 늘 일을 했습니다. 작은 분식집, 시장 모퉁이 가게, 아파트 단지 앞간이 점포, 여러 곳을 떠돌며 장사를 했는데 그 중에서도 엄마가 가장 오래, 가장 애틋하게 기억했던 건 만두 가게였습니다. 성수동 골목 안쪽에 있던 아주 작은 가게였다고 했습니다. 거기서 만두 빚는 법을 배웠다고, 그게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었다고 가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다 항상 말을 멈췄습니다. 더 이상은 말하지 않았죠. 저는 사진 속 엄마의 얼굴을 다시 봤습니다. 행복한 얼굴이었습니다. 제가 평생 엄마에게서 그 표정을 보지 못했다는 걸 그제야 알았습니다. 엄마는 제 앞에서 한 번도 그렇게 환하게 웃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 사실이 갑자기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저는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뭔가가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조금씩 이어지기 시작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엄마가 마지막으로 그 만두가게 이야기를 꺼냈던 날이 생각났습니다. 제가 10살 무렵이었습니다. 엄마는 부엌에서 만두를 빚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만두 하나를 빚는데 온 마음을 다 쏟는 사람이었어. 손이 참 좋은 사람이었지. 그 사람 가게에서 만두 빚는 걸 배웠는데 그게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었어. 거기까지 말하고 엄마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왜 그 가게를 떠났는지 엄마는 한 번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 그냥 넘겼습니다. 어린 마음에 그냥 엄마 옛날 이야기려니 했죠. 그런데 지금 이 사진을 들고 있으니 그 이야기가 다르게 들렸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는지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왜 그 뒤로 다시는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는지도. 그로부터 며칠 후 저는 엄마 친구였던 분을 찾아갔습니다.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분이었고 엄마 곁에서 그 시절을 함께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사진을 꺼내 보였습니다. 그분은 사진을 보자마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리고 한참 말이 없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 사진이 아직 있었구나. 내 엄마가 얼마나 그 시절을 아꼈는지.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 남자가 누구냐고. 그분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정태강 씨야. 정가만두 만든 사람. 내 엄마가 그 가게에서 함께 일했어. 만두 비법도 같이 만들었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쫓겨났어. 집안에서 몰아낸 거야. 이유도 제대로 못 듣고.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손 안의 사진을 내려다봤습니다. 쫓겨났다는 말이 가슴 깊이 박혔습니다. 아무 이유도 모른 채 쫓겨난 엄마. 그 뒤로 평생 웃지 못하고 살았던 엄마. 그리고 그 가게의 만두주름을 손으로 그대로 기억하며 자란 저. 모든 것이 한 줄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한 가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요. 저는 그날 집에 돌아와 서랍 안쪽에 넣어두었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몇 달 전부터 조용히 준비해온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DNA 검사 의뢰서였습니다. 이제 확인할 때였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진실이 무엇인지 이제는 확인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사진을 서랍 깊숙이 넣어두고 불을 껐는데 눈이 감기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오래된 기억들을 하나씩 꺼내봤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상하게 만두를 잘 빚었다는 것, 엄마가 한 번도 그 이유를 가르쳐 준 적이 없다는 것, 성수동이라는 동네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 묘하게 가슴이 두근거렸다는 것, 그리고 이 집에 처음 들어온 날 만두 반죽 냄새를 맡으며 눈이 시큰해졌던 것까지. 그것들이 어둠 속에서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따로따로 보면 아무 의미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진 한 장을 중심으로 놓고 보니 전부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생각을 오래 밀어냈습니다. 말이 안 된다고, 그럴 리 없다고, 그냥 우연의 일치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밀어낼수록 더 또렷하게 되돌아왔습니다. 이상한 이끌림의 정체가 무엇인지 아침이 될 때까지 저는 그 생각과 싸웠습니다. 그리고 해가 뜰 무렵에야 결심했습니다. 모르는 채로 살 수는 없었습니다. 확인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조용히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에게도 시어머니에게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틈이 날 때마다 도서관에 가서 정가만두 관련 신문 기사와 옛날 인터뷰 자료를 찾았습니다. 정태강 회장이 만두 가업을 시작한 시기, 성수동 본점이 처음 문을 연 해, 그리고 그 초창기에 함께 일했던 사람들의 기록까지 하나씩 모았습니다. 생각보다 자료가 많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이야기인데다 집안에서 관리하는 기록들은 외부에 잘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주 오래된 지역 신문 하나에서 짧은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정가만두 창업 3주년을 기념한 소개 기사였는데 본점 주방 사진이 함께 실려 있었습니다.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정태강 회장이 도마 앞에 서 있고 그 옆에 젊은 여자가 만두를 빚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여자의 얼굴이 작고 흐렸지만 저는 알아봤습니다.
제가 서랍 속에 넣어둔 사진 속 그 여자였습니다. 엄마였습니다. 기사 안에 이름은 없었습니다. 그냥 직원이라고만 쓰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페이지를 손으로 꾹 눌렀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엄마 친구분이 알려준 이름이 하나 있었습니다. 정가만두 본점 초창기에 함께 일했던 직원, 지금은 경기도 외곽 작은 마을에서 살고 있다는 분이었습니다. 저는 주소를 수소문해서 찾아갔습니다. 겨울 들판 한가운데 작은 집이었습니다. 마당에서 마늘을 다듬고 있던 70대 할머니가 저를 보더니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처음에는 말을 아끼셨습니다. 오래된 일이라고 그 시절 이야기는 하기 싫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사진을 꺼내 보이는 순간 할머니의 손이 멈췄습니다. 사진 속 여자를 가만히 들여다보시더니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리고 긴 침묵이 흐른 뒤 할머니가 입을 여셨습니다. 그 아가씨는 참 착했어. 만두 빚는 손이 회장님이랑 똑같다고 다들 신기해했지. 회장님도 그 아가씨가 빚은 만두를 제일 좋아했어.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분이 왜 가게를 떠났냐고요? 할머니는 한참 마당 끝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집안에서 쫓아낸 거지. 사모님이 눈치채고선 당장 내보냈어. 그때 그 아가씨 뱃속에 이미 아이가 있었는데. 할머니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 아이, 회장님 딸이었어. 거울처럼 맑았던 겨울 하늘 아래에서 저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당의 마른 나뭇잎이 바닥 위를 굴러갔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목 안에서 무언가가 단단하게 굳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댁을 나와 버스를 탔습니다. 창밖으로 겨울 들판이 지나갔습니다. 회색빛 하늘 아래 앙상한 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저는 창에 이마를 기대고 그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그 아이, 회장님 딸이었어. 할머니의 그 말이 버스가 달리는 내내 머릿속에서 반복됐습니다. 뱃속에 이미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 회장님 딸, 그 아이가 저였을 수 있다는 생각이 이제는 더 이상 억지스럽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자연스럽게 맞아 들어갔습니다. 엄마가 만두 빚는 법을 가르쳐 준 적 없는데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것, 정가만두 본점에 처음 들어섰을 때 느낀 그 이상한 친숙함, 만두 주름을 잡는 손의 각도가 정태강 회장과 똑같다고 했던 친척 어른의 말까지. 그것들이 버스 안에서 다시 하나로 모였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엄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평생 웃지 않았던 엄마. 만두 가게 이야기를 꺼냈다가 항상 말을 멈추던 엄마. 저에게 한 번도 아버지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던 엄마. 그 모든 침묵의 이유가 이제 보였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 없이 났습니다. 겨울 들판을 바라보며 저는 혼자 울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오래전부터 조용히 준비해 두었던 것을 꺼냈습니다. DNA 검사 의뢰서였습니다. 정태강 회장이 돌아가신 후 묘소에서 채취한 시료를 의뢰할 수 있는 법적 절차가 있다는 걸 저는 이미 몇 달 전부터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막연한 의심이 시작된 건 훨씬 전이었습니다. 사진을 발견하기 전부터였습니다. 손이 알고 있었고 몸이 알고 있었고 이 집 주방에 처음 들어섰을 때부터 마음 어딘가가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확인하기가 무서웠습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드러나는 순간 아무것도 예전과 같을 수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의뢰서를 봉투에 넣었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그리고 봉투를 들고 책상 앞에 앉아 한참 동안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진짜 시작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향해 문을 여는 일이었습니다. 한번 열면 다시 닫을 수 없는 문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불을 껐습니다. 결과가 나오는 날이었습니다. 병원 복도 긴 의자에 앉아 봉투를 기다렸습니다. 창밖으로 겨울이 끝나가는 하늘이 보였습니다. 흰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고 나뭇가지 끝에 아주 작은 새순이 올라오려는 것 같았습니다. 간호사가 이름을 불렀습니다. 서지한 씨.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창구 앞에서 봉투를 건네받는 순간 심장이 크게 한번 뛰었습니다. 두껍지 않은 봉투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 제 삶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봉투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바로 열지 않았습니다. 병원 밖으로 나와 인적이 드문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겨울 햇살이 등에 내려앉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저는 그 온기를 잠시 느꼈습니다. 그리고 봉투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고요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요. 저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에는 숫자와 기호들이 빼곡했습니다. 하지만 맨 아래 결론 한 줄은 단순하고 명확했습니다. 부녀관계 일치율 99.9%. 저는 그 문장을 2번 읽었습니다. 3번 읽었습니다. 눈앞이 뿌옇게 번졌습니다. 눈물인지 몰랐습니다. 그냥 갑자기 하늘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벤치 등받이에 기대어 눈을 들었습니다. 겨울 하늘이 넓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새 한 마리가 그 위를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엄마 생각이 났습니다. 이 결과를 엄마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당신이 쫓겨날 이유가 없었다고, 당신이 낳은 딸이 결국 이 진실을 찾아냈다고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3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랜 병 끝에 아주 조용히 떠났습니다. 마지막까지도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보호하려고 그러셨던 걸까요? 저는 벤치에 앉아 서류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엄마를 위해서, 그리고 20년을 모른 채 살았던 저를 위해서 오래 울었습니다. 얼마나 지났는지 몰랐습니다. 해가 기울어 공원에 긴 그림자가 내려앉을 무렵 저는 눈물을 닦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가방 안쪽 깊숙이 넣었습니다. 이제부터 이 봉투는 제가 오래 품어야 할 것이었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을 꺼낼 날이 따로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저는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 집 며느리로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로 그냥 조용히 기다려야 했습니다. 저는 공원을 나서며 혼자 말했습니다. 엄마, 나 찾았어.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찾았어. 그리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겨울이 거의 다 지나간 바람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으면서 마음속에서 조용히 문장 하나를 완성했습니다. 나는 이 집 며느리가 아니라. 거기서 멈췄습니다. 그 다음 말은 아직이었습니다. 때가 되면 말할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지를 가방 깊숙이 넣고 집으로 돌아오던 날, 저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7년을 되짚었습니다. 이 집에 처음 들어온 날부터 어제까지의 시간이었습니다. 기억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따뜻한 기억은 거의 없었습니다. 대부분은 차갑거나 무겁거나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기억들을 꺼내놓고 보니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제대로 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눈을 돌리지 않고 똑바로요. 시어머니 오정숙이 저를 처음 괴롭히기 시작한 건 시집 온 지 사흘도 되지 않아서였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밥상을 차려도 말없이 젓가락으로 반찬을 밀어냈습니다. 간이 안 맞는다는 말도 없이 그냥 밀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청소를 해도 손가락으로 선반 위를 훑어보며 여기 먼지 남았네 라고 한마디 하고 돌아섰습니다. 그 한마디가 칭찬이 아니라는 건 말투를 들으면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게 맞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새로 들어온 며느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그것뿐이라고 여겼습니다. 본격적인 모욕이 시작된 건 여름부터였습니다. 거래처 어른들이 본점에 방문하는 날이었습니다. 오정숙은 그날 아침부터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너 오늘 나오지 마 라고 했습니다. 이유를 묻지 못했습니다. 그냥 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주방을 보고 싶다고 하셔서 제가 잠깐 주방 입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오정숙이 어르신들께 말했습니다. 저 애는 그냥 심부름하는 애예요. 아직 집안일 배우는 중이라 신경 쓰지 마세요. 거래처 어른들은 그냥 넘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심부름하는 애가 되었습니다. 거래처 어른들은 제가 이 집 며느리라는 걸 처음엔 몰랐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처음부터 부정했지요. 본인 아들의 아내가 아니라 이 집 일을 배우는 직원이 되었습니다. 며느리에게 시어머니는 그렇게 대했습니다. 민호 씨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혼자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요. 수도꼭지를 3개 틀어놓고 그 소리에 숨어서 울었습니다. 이렇게 거부당하고 살 줄은 몰랐어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오정숙은 사람들 앞에서 저를 작게 만드는 방식을 점점 더 자연스럽게 썼습니다. 처음에는 낮은 목소리로, 나중에는 점점 더 아무 의미 없는 존재처럼 아무 데서나 그렇게 대했습니다. 3년째 되던 해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그해 오정숙은 저를 아예 본점 주방에 묶어두기 시작했습니다. 프랜차이즈 지점에서 조리사들이 레시피를 확인하러 올 때마다 저를 세워놓고 시범을 보이게 했습니다. 만두 빚는 속도가 빠르고 모양이 일정하다는 이유였습니다. 힘들었지만 차라리 더 좋았습니다. 사실은 제가 더 가지 있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저는 그게 이상하다는 생각보다는 도움이 되는 거라면 괜찮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조리사 한 분이 저한테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어디서 이 기술을 배우셨어요? 저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창업자 회장님 손맛이랑 똑같아서요. 처음에 정말 깜짝 놀랐는데 자꾸 보다 보니 뭔가 너무 놀랍게 똑같아서 따로 전수를 받은 그런 건 줄 알았어요. 지금도 놀라워요. 그 말이 그날 저녁 내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오정숙이 저를 주방에 묶어두는 이유가 단순히 만두를 잘 빚어서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혹시 저를 이 집에서 쓸모있게 부려먹으면서 동시에 가두어 두는 건 아닐까라고요. 하지만 그 생각은 금방 밀어냈습니다. 너무 앞서가는 거라고 스스로를 나무랐습니다. 그 무렵 오정숙이 처음으로 대놓고 말했습니다. 친척들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제가 탕국을 날라 올리다가 그 말을 들었습니다. 저 며느리 친정이 어디더라? 아, 맞다. 변변한 데가 없지. 부모도 없지. 나는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여자를 며느리로 들인 게 아직도 마음에 걸린다니까. 내가 미쳤지 미쳤어. 친척들 중 한 분이 어머니 그런 말씀을 하시면 어떡해요 라고 했지만 오정숙은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인 걸 어떡하냐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탕국 그릇을 상 위에 올려놓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모욕은 4년 전 겨울이었습니다. 남편 민호의 회사 동료들이 본점에 저녁을 먹으러 온 날이었습니다. 오정숙은 그날 저를 불러 주방에서 만두를 빚으라고 했습니다. 손님들한테 보여주는 거라고, 정가만두 전통 방식으로 빚는 걸 보여주면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냥 했습니다. 그런데 민호의 동료 중 한 명이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저분이 사모님이세요? 그러자 오정숙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에이, 사모님이 왜 저기 쪼그려 앉아 있겠어요? 저는 그냥 솜씨 좋은 직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웃음소리가 났습니다. 민호 동료들의 웃음이었습니다. 민호는 그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만두피를 접던 손을 잠시 멈췄습니다. 그냥 직원으로 불렸습니다. 남편은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다른 쪽으로 돌렸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이 집에서 정말 나가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겨울밤 저는 혼자 방에 앉아 엄마를 생각했습니다. 오정숙이 저한테 하는 짓들을 생각하면서 20년 전 엄마한테도 이런 식이었을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더 심했을 것이었습니다. 엄마는 며느리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냥 만두가게 직원이었으니까요. 아무런 연고도 없고 아무런 배경도 없는 젊은 여자였을 테니까요. 저는 그 생각을 하다가 가슴이 조여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엄마 친구분이 해주신 이야기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정말 모질게 굴었다고 했어요. 엄마를 많이도 괴롭혔다고 했어요. 그리고 쫓겨났다고 했습니다. 뱃속에 아이가 있는데 쫓겨났다고 했습니다. 어떻게요? 어떤 식으로요? 저는 그 질문을 오래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알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엄마가 어떻게 쫓겨났는지, 그날이 어떤 날이었는지를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할머니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첫 번째 방문에서 들은 이야기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할머니는 이번에는 마당이 아니라 안으로 저를 들이셨습니다. 뜨거운 보리차를 내주시며 한참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엄마가 처음 정가만두 본점에 들어온 건 22살이었다고 했습니다. 작은 골목 끝 가게였는데 도움을 구하는 쪽지가 붙어 있었고 엄마가 들어간 거였다고요. 처음에는 설거지와 청소였지만 만두 빚는 것을 곁에서 보다가 조금씩 따라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처음부터 손이 맞았다고 정태강 회장이 그것을 보고 직접 가르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같이 만두 빚는 걸 옆에서 보면 진짜 신기했어. 손이 똑같이 움직이는 거야. 회장님이 접으면 내 엄마가 접고 회장님이 속을 넣으면 내 엄마가 넣고 누가 가르치고 배우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알고 있는 것처럼 그랬어.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손끝이 싸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처음부터 알고 있는 것처럼. 제가 이 집에 처음 들어와 만두를 빚던 날도 그랬습니다. 혈연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도 흐르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할머니는 보리차를 두 손으로 감싸 쥐고 그날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날은 이른 아침이었다고 했습니다. 정태강 회장의 부인, 지금의 오정숙이 본점 주방으로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당시 오정숙은 이미 회장과 결혼한 사이였는데 그날따라 이른 시간에 나타나 아무 말 없이 주방을 둘러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엄마 앞에 서서 물었다고 했습니다. 배가 좀 나온 것 같은데 라고요. 엄마는 아무 대답도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오정숙의 표정이 완전히 굳어버렸다고 할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정숙이 한 말은 짧았다고 했습니다. 오늘부로 나오지 마. 그게 전부였다고 했습니다. 이유 설명도 없었고
퇴직금 이야기도 없었고 어디 가라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냥 오늘부로 나오지 마. 그 한마디였다고요. 엄마는 앞치마를 벗어 도마 위에 올려놓고 밖으로 나왔다고 했습니다. 할머니가 뒤따라 나가 어떻게 할 거냐고 회장님한테는 말했냐고 물었더니 엄마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고 했습니다. 말해서 뭐해? 그분이 힘들어지시는 건 원치 않아. 할머니는 그 말을 전하면서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저도 눈물이 올라왔습니다. 이 집 사람이 아닌데 엄마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게 그 말 한마디로 그냥 나왔다는 게 가슴이 저렸습니다. 뱃속에 아이를 가진 채로 앞치마를 벗어두고 그 골목을 나온 엄마가 어떤 마음이었는지 저는 상상하기도 싫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상상이 됐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을까요? 그래서 더 아팠습니다. 집에 돌아와 방에 들어가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어두운 방에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가 이 집 골목을 나오던 그 아침이 자꾸 머릿속에 그려졌습니다. 앞치마를 벗어두고 아무 말도 없이 나온 엄마. 그 뒤로 평생 그 이야기를 단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엄마. 만두가게 이야기가 나오면 말을 멈추던 엄마. 제가 만두를 잘 빚는다고 하면 그냥 웃기만 하던 엄마. 그 모든 침묵의 무게가 지금에서야 다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정숙이 떠올랐습니다. 오늘부로 나오지 마. 그 한마디로 엄마를 내쫓은 사람이 저를 심부름하는 애라고 했고 솜씨 좋은 직원이라고 했고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여자라고 했습니다. 20년 전 엄마한테 한 것과 지금 저한테 하는 것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두운 방에서 가방을 열었습니다. 봉투를 꺼냈습니다. DNA 검사 결과지와 사진과 할머니한테서 새로 받아온 당시 기록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한 가지가 더 남아 있었습니다. 정태강 회장이 남긴 유언장 사본이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조용히 확인한 문서였습니다. 서랍을 열어 그것을 꺼냈습니다. 봉투에 함께 넣었습니다. 이제 다 모였습니다. 이 봉투 안에 20년이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의 20년 그리고 제 20년이요. 저는 봉투를 꼭 쥐었습니다. 때가 오면 이것을 꺼낼 것이었습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저는 이 집에서 참을 것이었습니다. 만두를 빚고 제사를 치르고 모욕을 받으면서요. 하지만 그날은 반드시 올 것이었습니다. 오정숙이 마지막으로 저를 무너뜨리려는 바로 그 자리에서 저는 이 봉투를 꺼낼 것이었습니다. 엄마, 조금만 더 기다려요. 방이 조용했습니다. 바깥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겨울이 다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손에 쥔 채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뒤집힌 제사상이 바닥에 그대로였고 흩어진 만두와 깨진 접시, 파편들이 하얀 대리석 위에 널려 있었습니다. 친척들은 뒤로 물러선 채 저를 바라보고 있었고 시어머니 오정숙은 입술을 굳게 다문 채 제 손 안의 봉투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갈색 봉투였습니다. 모서리가 닳도록 여러 번 손이 닿은 그 봉투가 지금 이 거실에서 가장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 몇 장이 나왔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놀랍도록 고요했습니다. 이 순간을 2년 동안 기다려왔다는 걸 이 거실에 서는 나를 머릿속으로 수백 번 그려봤다는 걸 저는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두렵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왔구나. 그 한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서류를 펼쳤습니다. 오래된 사진이었습니다. 흑백이었지만 선명했습니다. 젊은 남자와 젊은 여자가 작은 만두가게 앞에 나란히 서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남자는 웃고 있었고 여자는 수줍게 고개를 살짝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거실 가운데 들어 올렸습니다. 친척들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사진 속 남자의 얼굴을 알아보는데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어머, 저거 회장님 젊었을 때 아니야? 정태강 회장님 맞네. 근데 옆에 저 여자는 누구야? 친척들의 수군거림이 거실을 채웠습니다.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제 엄마예요.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정숙이 한 걸음 휘청했습니다. 서지안, 입 조심해 라고 소리쳤지만 그 목소리는 처음으로 확신이 없었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2년을 기다려온 이 자리에서 멈출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두 번째 서류를 펼쳤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그 순간 굳어버렸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표정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인정한다는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오래 막아두었던 것이 무너지기 직전의 얼굴이었습니다. 댐이 터지기 전 마지막 순간처럼 안으로 힘을 다해 버티는 얼굴이었죠. 서류에는 숫자와 기호들이 빼곡했습니다. 하지만 맨 아래 결론은 단순하고 명확했습니다. 저는 그 줄을 또박또박 읽었습니다. 부녀관계 일치율 99.9%. 누군가 뒤에서 가늘게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잠깐 거실 전체가 그 숫자를 소화하려는 듯 완전히 멈췄습니다. 친척들 얼굴 위로 당혹과 충격이 차례로 지나갔습니다. 세상에, 정말이야. 며느리가 아니라 딸이라고. 낮은 탄식들이 파도처럼 번졌습니다. 오정숙이 소리쳤습니다. 그건 다 거짓말이야. 조작된 거야. 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거짓말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충분히 하셨잖아요. 세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오정숙의 눈이 그것을 보는 순간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고 정태강 회장의 사인과 도장이 찍힌 유언장 사본이었습니다. 봉투에서 꺼내 반을 펼치는 그 짧은 순간에도 오정숙은 달려들 듯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하지만 멈췄습니다. 친척들이 모두 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유언장을 거실 가운데 들어 올렸습니다. 아버지의 필체가 선명했습니다. 한 번도 직접 부른 적 없는 호칭이었습니다. 아버지. 그 단어를 마음속에서 꺼내는 순간 가슴이 한 번 크게 조였습니다. 하지만 감정을 드러낼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읽어내려갔습니다. 나의 딸 서지안에게 정가만두 그룹 전체 지분의 절반, 그리고 본점 건물과 만두 비법 원본을 남긴다. 그 다음 줄이었습니다. 이 아이의 어머니를 내쫓은 것이 내 평생 가장 후회스러운 일이었다. 이 유언이 너무 늦었다는 걸 안다. 하지만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다. 거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320억이었습니다. 정가만두 브랜드 가치 추정액이었습니다. 성수동 본점 건물, 경기 외곽 생산 공장, 프랜차이즈 37개 지점, 상표권과 냉동 유통 계약까지 포함한 금액이었습니다. 그 절반이었습니다. 저는 숫자를 읽으면서도 그 숫자에 놀라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돈이 목적이 아니었으니까요. 엄마였습니다. 20년 전에 아무것도 모른 채 쫓겨난 엄마를, 그리고 그 엄마가 평생 가슴에 묻어두었던 진실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숫자를 들은 친척들의 표정은 달랐습니다. 분노와 당혹과 모욕감 위로 이제는 아주 노골적인 계산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그 얼굴들을 하나하나 천천히 바라봤습니다. 조금 전까지 저를 막내 며느리로, 부엌대기로, 몸으로 때우는 여자로 바라보던 그 눈들이 지금은 전혀 다른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달라진 게 아니라 숫자가 달라졌을 뿐이었습니다. 그것이 씁쓸했습니다.
하지만 놀랍지는 않았습니다. 남편 정민호가 창백한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지안아, 이게 대체 뭐야? 이게 진짜야. 그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남편의 얼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7년이었습니다. 7년 동안 같은 지붕 아래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방관했고, 뭔가 알면서도 모른 척했고, 나중에 얘기하자는 말을 입버릇처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얼굴을 보는 지금도 저는 분노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상하게 고요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이 사람에 대한 기대가 모두 식어버렸다는 걸 지금 이 순간 다시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민호 씨, 저는 조용히 불렀습니다. 당신한테 설명할 게 있어요. 하지만 그건 오늘이 아니에요. 오늘은 어머니께 드릴 말씀이 있으니까요.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다시 오정숙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오정숙이 폭발했습니다. 지금까지 억눌러왔던 것이 한꺼번에 터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여자와 너 같은 것을 내가 인정할 것 같아. 우리 집에 뭘 믿고 기어들어왔어. 처음부터 다 꾸민 거잖아. 민호한테 접근한 것도 전부 작정하고 한 거잖아. 거실 공기가 흔들렸습니다. 친척들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그 외침을 정면으로 받아냈습니다. 피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거실 전체를 채워도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정숙이 숨을 고르는 짧은 틈에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 맞아요, 어머니. 거실이 순간 멈췄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대답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알고 들어왔어요. 제가 누구인지, 이 집이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전부 알고 들어왔습니다. 오정숙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민호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친척들의 술렁임이 멈췄습니다. 거실이 다시 한번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오정숙이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이 꺾이는 것처럼 천천히 소파 옆 바닥으로 내려앉았습니다. 누군가 달려가 부축했지만 그녀는 뿌리쳤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수십 년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쌓아 올린 것들이 지금 이 거실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측은하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도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엄마 생각이 났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쫓겨났던 엄마, 평생 그 이야기를 입 밖에 내지 못했던 엄마, 마지막까지도 조용히 눈을 감았던 엄마. 저는 유언장을 다시 손에 쥐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정가만두는 제 겁니다.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가 거실 공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형님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 봤습니다. 친척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민호는 바닥을 내려다봤습니다. 오정숙은 눈을 감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닥에는 아직 만두가 흩어져 있었습니다. 새벽 3시부터 혼자 빚은 만두들이었습니다. 이 집 만두 장인의 손이 빚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그분의 피를 이어받은 손으로 빚은 만두들이 하얀 대리석 위에서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엄마, 저 해냈어.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거실은 오래도록 조용했습니다. 오정숙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였고 형님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친척들은 뒤로 물러선 채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는 얼굴이었고 바닥에는 아직 만두와 깨진 접시, 파편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제가 새벽 3시부터 혼자 빚은 만두들이었습니다. 정태강 회장의 손이 빚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그분의 피를 이어받은 손으로 만든 만두들이 하얀 대리석 위에서 천천히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남편 정민호가 천천히 앞으로 나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눈 안쪽이 붉어져 있었고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저와 한 발자국 거리를 두고 멈추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안아, 그래도 우리 부부잖아. 너 진짜 다 알고? 거실에 있는 사람들이 일제히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그 말 속에는 여러 가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제발 여기서 멈춰달라는 것도 있었고, 아직 우리 사이에 남은 것이 있지 않느냐는 것도 있었고, 7년이라는 시간이 아무것도 아니냐는 것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습니다. 민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을 미워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사랑했는가 라고 물으면 저는 처음부터 그 대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부부요? 저는 그 단어를 조용히 되받았습니다. 민호의 얼굴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계속 그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이 아무 의미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7년 동안 같은 지붕 아래 살았고 같은 밥상에 앉았고 이 집 제사를 함께 치렀습니다. 그 시간이 없었던 것처럼 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제가 왜 이 집 문을 처음 열었는지 그것만큼은 이제 말해야 했습니다. 오늘이 아니면 평생 말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민호 씨, 당신한테 한 가지 말해야 할 게 있어요. 민호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친척들도 형님들도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오정숙도 모두 저를 바라봤습니다. 거실이 다시 한번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 침묵 속에서 유언장을 손에 쥔 채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나, 당신 좋아해서 결혼한 거 아니에요. 민호의 얼굴이 그 순간 무언가에 맞은 것처럼 굳어버렸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입술이 열렸다가 닫혔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바라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상처 주려고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진실이었습니다. 2년 동안 이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수백 번 생각했습니다. 부드럽게 포장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신을 싫어하지도 않았어요.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한 적도 없어요. 하지만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하면 당신이 좋아서 이 집에 들어온 건 아니었어요.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거실 뒤쪽에서 누군가 작게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듣고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멈추면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가야 했습니다. 친척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DNA 이야기와 유언장 이야기에 충격을 받은 것과는 또 다른 술렁임이었습니다. 좋아서 결혼한 게 아니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저마다 나름대로 해석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큰형님이 미간을 찌푸리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막내야,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모든 걸 다 알고 처음부터 작정하고 들어왔다는 거야. 그 목소리에는 분노도 있었고 당혹도 있었습니다. 저는 큰형님을 잠시 바라봤다가 다시 민호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설명은 민호에게 해야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 남자에게 직접 말해야 했습니다. 7년 동안 같은 집에서 살았지만 서로 다른 방향을 보고 살았던 이 남자에게 오늘만큼은 눈을 맞추고 말해야 했습니다. 저는 민호의 두 눈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 집에 들어오려고 결혼한 거예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것뿐이었어요. 거실이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바람 소리도 없었고 시계 소리도 없었습니다. 그냥 저 혼자 그 정적 한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래 눌려있던 것이
드디어 숨을 쉬는 것 같았습니다. 7년 동안 가슴 안에 담아두었던 말이 이제야 밖으로 나온 것이었습니다.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도 흔들리지 않으려 했습니다. 이 남자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 남자가 저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제가 이 집에 온 이유가 따로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이유를 지금 말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전부 끝이 났습니다. 오정숙이 바닥에서 몸을 일으키려다 멈췄습니다. 그녀의 눈이 저를 향해 있었습니다. 공포와 분노가 섞인 눈이었습니다. 저는 그 눈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20년 전에 쫓겨난 내 엄마 대신.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제 목소리가 처음으로 조금 흔들렸습니다. 엄마였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이 집에서 쫓겨났던 엄마, 평생 그 이야기를 입 밖에 내지 못하고 살았던 엄마, 만두가게 이야기를 꺼냈다가 항상 말을 멈추던 엄마, 마지막까지도 조용히 눈을 감았던 엄마. 3년 전 봄에 아주 조용히 떠난 그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목에 무언가가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울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오늘은 끝을 내야 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는 이 집이 자기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평생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저한테도요. 만두가게 이야기가 나오면 늘 말을 멈췄고 아버지가 누구냐고 물으면 웃기만 했어요. 그렇게 살다가 갔어요. 억울하다는 말 한마디도 못하고요. 민호는 눈물을 닦지 않았습니다. 그냥 흘러내리는 채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오정숙은 입술을 깨물며 눈을 감았습니다. 형님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거실 안에서 이제는 분노도 계산도 사라지고 그냥 모두 침묵이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는 마지막 문장을 꺼냈습니다. 내가 돌아온 거예요. 그 말이 거실에 내려앉았습니다. 낮고 조용한 목소리였지만 이상하게 멀리까지 퍼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말을 하고 나서 처음으로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참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울면 안 됐습니다. 엄마를 위해 운 건 2년 전 공원 벤치에서 이미 다 했습니다. 오늘은 울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오늘은 서 있어야 했습니다. 민호가 한참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잠겨 있었습니다. 그러면 7년 동안 나는 뭐였어? 저는 그 질문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뭐였냐고.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이 집으로 들어오는 문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랬어요. 민호가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방관한 것들이 많았고 뒤돌아선 때가 많았지만 그래도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것만큼은 진심이에요. 민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7년 사이에 쌓인 것들이 한 번의 대화로 정리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해야 할 말은 다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거실 한가운데를 향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거실은 조용했습니다. 뒤집힌 제사상이 그대로였고 바닥에 흩어진 만두들이 아직 거기 있었습니다. 형님들은 소파 뒤에 서 있었고 친척들은 구석으로 물러나 있었습니다. 민호는 창가에 기대어 바깥을 보고 있었습니다. 오정숙은 소파에 겨우 몸을 일으켜 앉아 있었는데 아까보다 훨씬 작아 보였습니다. 20년 동안 이 집안을 쥐고 흔들던 그 사람이 지금은 그냥 지쳐 보였습니다. 저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품 안에 든 서류들을 차례로 봉투에 넣었습니다. 사진, 유전자 검사서, 유언장 사본, 지분 관련 문서 하나씩 정리해 넣으면서
이 인연이 떠올랐습니다. 도서관 자료실에서 오래된 신문을 뒤지던 날들, 경기도 외곽 할머니 댁 마당에서 찬바람을 맞으며 서 있던 날, 공원 벤치에서 결과지를 손에 쥐고 혼자 울던 날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오래전 엄마가 만두를 빚으며 낮은 목소리로 그 시절 이야기를 꺼냈다가 말을 멈추던 그 부엌 풍경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다 됐어요.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오래 짊어지고 있던 것을 내려놓은 것 같은 그런 가벼움이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가방에 넣고 가방 끈을 어깨에 걸쳤습니다. 그리고 거실에 있는 사람들을 한 번씩 바라봤습니다. 형님들, 친척들, 민호, 그리고 오정숙. 저를 7년 동안 막내 며느리로, 부엌대기로, 몸으로 때우는 여자로 바라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얼굴들을 피하지 않고 하나하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정가만두 대표는 제가 합니다. 짧고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가 떨어지는 순간 거실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오정숙이 눈을 떴습니다. 형님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 봤습니다. 친척들 사이에서 낮은 탄식이 흘렀습니다. 민호는 창가에서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아무의 반응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뒤집힌 제사상 옆으로 걸어가 바닥에 흩어진 만두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터진 만두소가 굳어 있었습니다. 새벽 3시부터 빚기 시작해서 온기를 잃은 만두였습니다. 정태강 회장의 손버릇과 똑같이 그분의 피를 이어받은 손으로 빚은 마지막 만두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잠시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내려놓았습니다.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을 향해 걸었습니다. 아무도 막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 발소리만이 조용한 거실을 가로질렀습니다. 현관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문을 열었습니다. 성수동 가을 바람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은행잎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그 바람을 한번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정가만두 간판이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70년 된 붉은 글씨가 가을 햇살 아래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간판을 올려다봤습니다. 이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